욜로가 어떻게 이제 종말을 맞는 건가? 이 현상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1년 회사 다닐 바에는 내가 1년 공부한다. 그렇죠. 1년 바싹 공부하면 이거 확 따라잡을 수 있어. 요즘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내돈내산, 플렉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소비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단어들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그 컨셉하고 플렉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데 다르죠. 내돈내산은 뭐 이거 프로모션이나 협찬 받은 거 아니고 내가 돈 내고 산 겁니다. 당당하다 이거죠. 예. 라는 거라.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는 반대되는 상업적으로 물들인 컨텐츠에 대한 저항의 측면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내 능력으로 산 거다. 약간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다 보된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고, 플렉스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식의 명품의 상품이나 명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험들을 SNS에 올리는 행위, 예, 예.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현상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부장님 또래의 예전 젊은 때를 고려해보면 내가 뭔가를 명품이라는 걸 드러내면 네.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좀 정신 나갔다. 보통. 정신아 긍정적인 피드백. 우와 부럽다. 우와 나 저거 해야지. 하는 분들 주변 많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정신 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대 간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이 플렉스가 먹힌다는 거는 이 세대 안에 그거에 대한 아주 큰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의 감으로 보면 이 튀는 어떤 소비 패턴들이 이 공동체의 감에서 튈 거에 대한 의식들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4050만 돼도 야 이거 좀 과한데? 이거 주변에 욕먹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가 있어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고 한다는 거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성에 대해서 이전 세대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측면으로 이걸 드러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역기능을 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않거나 하는 건 뭐 본인의 탓이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명품을 드렸다가 이게 가짜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최근에 아마 유튜브 하나 이제 은퇴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예, 유명하신 분. 예. 근데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드러냄이에요. 플렉스라는 거는. 근데 이거를 뭐 광고 대행사나 다른 책에서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역풍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공동체 측면에서 봐서 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트렌드로 잡으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약간 사회성의 부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하고 싶고, 또 하나는 코로나 1년차, 2년차가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긴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표현 욕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체성의 표현 욕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계속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다 보니까, 정체성은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가도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런 기능인데, 이게 코로나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거를 심리 검사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MBTI가 그렇게 MBTI.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요새는 혈액형 가정 안 네, 하잖아요. 그죠. 촌스럽게. MBTI로 많이 하죠. 너 딱 보니까 ISFP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 낭만적이야. 너 사령관 스타일이네, ENTJ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유행하는 게 정체성에서 혼란이 있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건, 사람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이런 걸 잘하네. 그죠. 주고받으면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맥락 속에 있어야 확인해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립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이 해석되고 설명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맥락이 지금 확 줄어들었으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런 게 드러나는 방식이 저는 이제 플렉스라고 보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기사님 책에 보면은 그 욜로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또 트렌드 생기긴 했지만, 욜로가 어떻게 이제 종말을 맞는 건가? 그 욜로라고 하는 것에 탄생한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는 사실 매년 트렌드 책을 쓰지만 네네네. 일정한 흐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쫙 그 흐름 같은 게 있는데 2015년도에 한국만 이렇게 나홀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메르스라고. 메르스에 있었죠. 네. 예, 찾아보시면은 그 방역 실패로 저희가 뼈저린 대표적인 사례죠. 있어서 뭐 백서가 나와서 그죠. 그 준비를 잘해서 뭐 2020년도에 대응을 그나마 좀 잘한 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메르스가 실제로 한국이 얼마나 큰 피해 받았냐를 찾아보시면은 중동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지만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2위가 우리나라예요. 맞아요. 그 메르스가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고통을 얻었고 위축됐었죠. 그때 저희가 조사해 보면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발달했고 그래서 집에서 뭔가 해먹고 하는 것도 많아서 그때 집밥백 선생 네네네. 그때 떴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그때 이제 있었던 거죠. 인테리어도 그때 굉장히 자꾸 집에서 뭘 해먹고. 네. 그 해에 12월 23일 날 정부가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2016년부터 3년 동안 욜로의 대열풍이 있었죠. 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취하는 게 좋다. 이 태도가 10명 중 8명일 때 그때였어요.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3년 동안의 욜로가 대열풍에서 뭐 웬만한 상품에 다 욜로가 붙었어요. 저 그때 욜로 맞아요, 카드도 하나 맞아요.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욜로가 있었고 그때에 지금 당장의 만족에 추구하는 행동들의 수저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이게 맞아요. 뭐냐면 내 노력과 관계없이 신분이 정해진다는 것들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굉장히 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열심히 해봐야 인생 정해져 있으니까 욜로로 가는 거죠. 욜로로 가자.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대유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네네. 이거를 일종의 이제 만족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저희는 정의했거든요. 네, 네. 만족이 지연하고 욜로의 조그말이 같이 온 거죠. 아. 사실은 어딘가에서 내가 감정을 표출하면 상품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게 여행인데 네. 어딘가든지 간에 그 막 드러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뭐잘 즐기려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16년부터 욜로가 가능했던 거는 한국만 제외하면 글로벌하게는 안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산으로 돌로 막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은 답답하지만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낫네 이렇게 된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한두 해 가지 않을 거고 하니까 사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상황을 변화시키기 힘드니까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야 이제 장기전으로 가자. 일상을 저축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아. 이 태도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상당한 기간 갑니다. 그래서 이게 확 전환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 현상하고 다 맞물려서 굉장히 압축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 중심으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게 다 이어지네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파이어족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욜로 파이어족. 이게 저번에 제가 초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욜로와 파이어족을 다 같이 사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욜로로 사시다가 파이어족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벽에 놓고 봤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연결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연계성이 있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대와 30대의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이 적어졌고 여기에 덜 익숙한 네네네. 이 세대의 특성들이 맞물려 가지고 나타난 현상인데 파이어족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나 혹은 50대 이전에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겠다. 라는 거가 유행이었는데 이 개념이 처음 출발한 건 2008년도였어요. 미국에서. 아주 한참 오래전이네. 굉장히 오래됐죠. 한 2, 3년 전에 이 개념이 거기서 튀어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뭐 금융공학자들이 전부 다 막 실직하고 네네네네. 굉장히 높은 이제 학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뭐 리만 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금융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자본주의 지탱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시골에 가서 슬로우 라이프 차원에서 네네네네. 조금 벌고 그냥 느슨하게 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출발했었는데 이 파이어족이 2019년 이후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공교롭게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 개념들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2022년 현재는 특히 2030한테는 아주 이제 찐의 개념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이 이거를 원해요. 파이어족으로 하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40대나 50대, 60대 우리 선배님들은 보통 20대나 30대 때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투자 쪽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종잣돈부터 시작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조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여유 자금을 만들고
그걸로 종잣돈으로 종잣돈 규모에 따라 투자 대상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일상을 통제하고 절약하고 그런 검소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집도 좀 장만하고 가정을 그죠. 꾸려가서 키워 나가는 동안에 종잣돈도 공부를 해가면서 재테크를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이막을 꾸리고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중간 과정이 종잣돈 만드는 과정이 조직생활과 같이 가는데 2030은 조직생활이 일단 힘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엄청 빨리 튀어나갑니다. 아, 거기 직장이 지금 뭐 국가가 많이 뭐 마련해 주고 있어서 또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어서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한국의 통계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키오스크가 이제 도입한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10명 중에 7명이 서비스직이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는 서비스 직원들의 수를 실제로 감소시켜주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수 줄어드는데 더 빨리 더 많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저희가 다른 조사를 보면 2030이 가장 취약한 게 감정 노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도 어렵지만 조직 내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특히 30대 실무도 더 몰려 있는. 앞뒤가 다 힘든 그 세대가 더 힘들어하는데 감정 노동에 취약하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 오랫동안 버티면서 해야 될 거 종잣돈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들을 스킵하는 거죠. 넘어가서 바로 재무적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 5060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방법이 있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그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2030은 자신들의 학습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그죠.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 책 딱 사다 놓고 정리하는 거죠. 차라리 1년 회사 채권, 다닐 바에는 주식, 내가 그렇죠. 1년 공부한다. 그렇죠. 1년 바싹 공부하면 이거 확 따라잡을 수 있어. 그게 부모 세대들이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좀 가정이 또 받침해 주는 것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지금 안 통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참고 이제 살았던 건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까지 또 뭐 백업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 바이오족들이 근데 저는 개념이 이게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은 좀 우리나라가 좀 잘못 애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원래 소비를 줄여서 맞아요. 은퇴를 빨리 하는 거잖아요. 은퇴를 빨리 해서 슬로우 라이프 근데- 조금 쓰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세대들이 보이는 파이어족은 단기 확 많이 벌어서 영의 리치. 빨리 쉰다 나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즐긴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앞에 이런 게 맞아요. 뜨고 가는 거예요. 단기에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이거는 파이어족의 개념이 좀 변질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변질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보기엔 하나가 더 끼워 넣어야 되는 설명 고리가 이 2030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적 취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미국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46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뭐 미국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주로 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네네. 요 세대들이 거기 미국 사회도 베이비 부머들이 46년생부터 고생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때도 뭐 있었지만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도 많이 시키고 메트로폴리탄의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네. 문화적 취향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주 높죠. 그래서 네네. 당연히 요 세대를 공략해갖고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벌었던 데가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이런 생소한 뭐 라떼, 뭐 그란데 뭐 이런 식의 이탈리아어도 아니고 미국 영어도 아니고 애매한 근데 뭔가 있어 보여. 있어빌리티한 이 용어들을 써가지고 메트로폴리탄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자녀 세대의 높은 문화적 욕구를 딱 적합하게 건드렸거든요. 그 전에 2000년대 스타벅스가 그렇게까지 흥하기 전에 미국 사회에서 커피라는 거는 네네네. 물과 비싸게 그냥 갖다 놓고 떠먹는 거죠. 뭐 1달러 너무 비싸 막 이런 정도. 옛날 그 영화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커피 하면은 돈도 안 받고 그냥 한 잔씩 갖다 주고 이런 거에서 이걸 4달러씩 내고 먹는 걸로 확 예. 두갑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취향인데 그 세대랑 똑같은 거죠. 지금의 2030 세대의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고급스럽게 키웠어요. 끊임없이 새 집이나 이 인테리어에 대한 지금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데 인테리어 보면은 구독자들이 5060 세대가 아니고 집이 있는 2030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취향에 맞는 눈높이에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월급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투자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과 함께 자신의 생활 패턴들을 문화적 취향에 맞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엔잡러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건 완전 욜로랑은 좀 배척되는 욜로 때는 그냥 지금 현상을 즐기자인데 이거는 그래 미래에서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저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벌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즐길 인생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즐기려면 내가 돈 있어야 되니까 벌이를 할 수 있는 젊을 때 확실히 벌어놓고 인생을 빨리 즐기자.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계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돌아가는 패턴들이 있지 않나. 누구한테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게 줄 수 전가할 수도 없고 자녀 네네. 포함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혼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이 라이프스타일 계획 안에서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사님 우리가 이제 보면 2030이 소비에서 좀 인색이 떴다고 우리가 이제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파이어족이나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많이 이제 버는 이런 2030이 많이 생겨나면 소비 행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돈을 쓰게 되면 의미 있게 쓰고 싶어하는 경향을 뜻하니까 만족의 지연이나 뭐 욜로 종말이라는 게 의미 있게 쓰고 싶어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의미 있게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법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보험사나 이쪽 관련된 업계 쪽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이프 케어 입장에서 라이프 뭐 자산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은 뭐 아이디어가 좀 있어 보험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보험도 안 드는 것 드는데 같아요. 보험 말고 보험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말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는 직장 처음 들어가면은 보험사에 일단 종신보험부터 네, 하나 네, 드시죠. 맞아요. 그래갖고 무조건 이거 뭔 보험인지도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들었거든요. 듣죠. 예. 찾아보니까 저도 뭐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유행처럼 하나씩 들었던 건데 요즘 애들은 보험료도 많이 비싸지기도 했지만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걸로 모아서 투자를 해서 투자하지. 모아서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쓴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보다 내가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 근데 오늘 진짜 우리가 이사님 모셔갖고 이제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얘기에 쑥 빠지다 보니까 투자 얘기는 지금 거의 초반에 좀 해보고 지금 거의 2030에 대한 집중 해부의 시간을 지금 가져봤는데 일단 이 책을 통해서 또 이사님께서 좀 어떠한 거를 좀 뭐 조언도 좋고요. 예, 좀 알리고자 하시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 책을 읽고 투자에 성공하는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제 책을 제가 그거 읽으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근데 반대로 트렌드를 모르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도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피터 린치가 썼던 그 월가 영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황금광 시대 있잖아요. 네네. 골드러시 시대에 네. 사람들이 다 금 캐러 호주 가고 캘리포니아 광산 갔을 때 돈을 번 회사가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고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 같은 데가 돈을 벌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곡괭이 팔고 음. 또 비슷한 예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 엄청 불었을 때 네네네네. 닷컴 버블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번 경우는 아주 희소하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돈을 번 데는 아마존 같은 그 유통 쪽을 했다거나 택배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제지 회사, 네네네. 박스 회사. 네네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코로나 시대에 TV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렇죠. TV가 돈을 버는 게 당연했을까요?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보면 전부 다 집에서 뒤굴고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네, 뭐 넷플릭스 다 보고. 집에서 하는 거고. 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겠네, 투자도 위축되겠네. 그래서 대형 브라운관 TV는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유튜브 시장의 광고 시장의 정점을 찍던 2016년 이후에는 지상파는 광고도 잘 안 가는. 안 가는. 그러니까 다 개인 미디어를 보고 있었으니까 네. 대형 화면 TV가 늘겠네라는 생각을 하긴 없죠. 어렵죠. 그래서 소니, LG 전부 다 TV 브라운관의 패널을 재고로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요가 왔을 때 응대를 하는데 이걸 줄였어요. 전부 다. 불황이 올 거다. 네. 삼성전자면 늘렸어요. 아, 늘렸죠. 삼성전자가 2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해도 점유율이 삼성전자 하나에 안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아는 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희소한 아이템에 우리가 네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희소하기만 하면 돈을 절대 못 벌어요. 못 본다. 대중적인 흐름이 있는 속에 희소함을 잡아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대중성과 희소성이 같이 있어야 돈을 벌지. 네. 이게 대중성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가니까 돈을 못 벌고 네. 희소성만 있으면 그게 대중들의 관심을 못 받으면 영원히 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트렌드 정보는 필요하다. 그죠.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조금 옮겨보면은 주식시장의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저는 이제 트렌드라고 보는데 뭐 요즘같이 이제 대선 앞두고 막 대선주 정치 관련 뜨잖아요. 네네. 근데 예컨대 무슨 뭐 안철수 관련 주다, 뭐 이재명 주다, 윤석열 주다 이게 뜨면은 보통 1, 2등주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미 사람들 다 아니까 관련주를 찾아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걸 맞아요, 자기가 이제 맞아요. 발견했다고 맞아요. 들어갔는데 박살납니다. 남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빠질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또 빠져요. 그래서 방금 이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너무 희소성에만 가도 안 된다. 어느 정도 대중성이랑 융합이 돼야지. 그렇죠. 아, 오늘 이사님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장 얘기도 얘기했지만 2030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많이 아는 시간이 됐고 이사님이 책을 또 자주 내시니까 자주 모셔서 얘기를 또 듣고요. 2030 외에도 요즘 뭐 메타버스나 네. 이런 쪽에서도 또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많이 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주제로 한번 할 때 또 한번 이사님하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